너무 길을까? 자, 이제부터 우리는 3주의 시간 동안 중세 국어 문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오밍하는 느낌으로 중세국어 기초 쌓기 해서 가볍게 우리 지금 현대국어랑 중세국어 때 의문이랑 단어랑 표기법이 뭐가 달랐는지, 단어는 본격적으로 세종문제 소기점이랑 용기어천가, 그 다음에 소학원에 가면 훨씬 더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의문이랑 표기법을 중심으로 볼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기본법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지난 첫 번째 시간 때 했던 복습 테스트,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 테스트, 페이퍼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세종어제 훈민정음 분석하면서 한글 창조 원리, 세종대왕은 어떤 원리로 한글을 창제했는지를 같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용기어천가를 실제로 분석해보면서 여기에 배웠던 문법 요소들이라든가 모음조합 이런 거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실제로 이렇게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시간에 소학원에 나는 똑같이 분석해보면서 용기어천가처럼 실제로 우리가 배웠던 중세국어 문법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서 실제 사용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중세국어는 항상 모의고사 특히 수능에 문법 엄매를 선택하면 최소 2문제 이상의 문법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요거 2017년도부터 기출을 쫙 모아가지고 중세국어 기출을 쫙 모아가지고 세 번째 시간에는 실제 기출 위주로 풀이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신을 갔을 때 대검인데 하게 하는 그게 나의 목표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표기 변천부터 할 건데, 요거를 하기 전에 우리 도대체 중세 국어라는 게 뭔지부터 정확한 그 시기를 알아야겠지. 이제 나가서 같이 필기 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국어 문법을 할 때, 국어 사적, 국어에 대한 역사를 할 때 가장 메인되는 기준을 한글 창제로 봅니다. 이 한글 창제를 기준점에 놓고 시대 구분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9세기 후반에 현대 국어까지, 19세기 후반에 현대 국어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의 역사 실력을 한번 보겠어. 삼국시대 삼국시대가 다음에 건국된 나라는? 빨리 대답하세요. 삼국시대 다음에? 통일신라. 그치? 이거 한국사야. 이거 문법 아니야, 한국사야. 삼국시대 다음에 통일신라도 신라가 통일을 하죠. 그 다음에 통일신라 다음에 그 사람도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고려. 자, 그래서 삼국시대 다음에 문법적으로는 통일신라는 거의 삼국시대랑 비슷한 요소가 많아서 고려. 그 다음에 고려 다음에 세워진 나라 조선. 자, 그 다음에 한글 창제는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한글이 창제됐어. 그럼 한글 창제된 이후에 조선 후기 때 가장 큰 사건이죠. 16세기 후반에 임진왜란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합니다. 큰 틀로. 실제 역사는 더 자잘하게 쪼개지만 우리는 국어 문법사 내외에서 가장 굵직굵직했던 시대 구분을 나눈 거기 때문에 국어사의 시대 구분은 이렇게 하고, 어떻게 나뉘냐?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를 크게 고대국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부터 조선,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를 전기 중세국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글이 창제되고 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기를 전기 중세국어 다음에 뭐겠어?
후기 중세 국어. 라고 하고, 그래서 요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근대 국어, 19세기 후반부터는 이제 그냥 현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말하는 중세국어 문법, 중세국어는 어떤 시기냐, 어떤 시기부터냐, 고려 시대부터 그다음에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묶어서 굉장히 많이 묶지, 이렇게 묶어서 통틀어서 중세국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시험에 출제되고 좀 특징적인 게 많은 것들은 대부분 한글 창제 이후에 후기 중세국어를 기점으로 합니다. 왜냐? 이 전까지는 당연히 한자를 공통 문자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글 창제, 우리나라 문자의 한글이 창제된 이후의 표기법이 현대국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걸 중심으로 국어사에서는 다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부터 배우게 될 중세국어는 물론 여기 전기 중세국어의 내용이 나오기는 하겠으나 대부분의 내용이 후기 중세국어에 치중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이제 중세국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한글 창제 이후 임진왜란 전 후기 중세국어요 라고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한다. 알겠죠? 요거 당연히 삼국시대 이 사이에 통일신라 있는 건 내가 안 적었다고 해서 통일신라 빼먹으셨는데 후삼국 빼먹으셨네요 하면 안 돼. 얘는 국어사 범위 내에서의 그런 기본을 할 거다. 자, 여기까지 다 적었을까? 자, 그러면 맨 처음 할 거는 이제 표기의 변천인데, 표기의 변천인데 얘는 흔히 말하는 우리 표기법을 얘기하는 거야. 쓸 때 어떻게 썼냐, 그 쓰는 방법이 어떤 차이가 있냐, 시대에 따라서. 변천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그냥 변화 정도 생각하면 돼요. 변화. 자, 그래서 표기의 변천이 어떤 변천이 있었냐? 이거 표 지울게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자, 첫 번째는 이어적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듭적기를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끊어적기를 합니다. 이 끊어적기는 익숙할 거야. 지금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얘는 지금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 곰돌이가 있잖아. 곰돌이. 얘를 우리가 귀엽게 쓸 때 곰돌이 이렇게 쓰기도 하죠. 자, 근데 끊어적기가 뭐냐면, 우리 지네는 성포고였으니까 알겠다. 자, 한글은 한글 창제할 때 읽는 사람 위주야, 쓰는 사람 위주야? 자, 우리가 한문이랑 이건 지자체하시는 퀴즈야. 이거 성포고는 시험범이었었어요. 기말고사 때 하면서 표의주의랑 표음주의를 했었어. 근데 우리가 띄어쓰기를 하는 이유, 그다음에 원형을 밝혀서 적는 이유가 뭐였죠? 그걸 할 때 그렇게 하는 이유, 표의주의라는 게 등장한 이유가 뭐였죠?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지. 원래 한글 창제가 될 시기에는 무조건 한글 창제를 할 때 가장 큰 목표가 뭐였냐?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빨리 쓰라고. 한문이라는 게 글자가 한자가 너무 많아서 쓰는데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에, 그리고 외워야 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외워야 하는 한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까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 양반들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님이 한글 만드실 때 까먹는, 그 다음에 글을 못 쓰는 문맹에서 좀 탈출시켜주자, 벗어나게 해주자
해서 쓰는 사람을 생각해서 쉽게 소리 나는 대로 편하게 쓰는 방법이 표음주의라고 하고, 이거 한글 성경 원리할 때도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글이 탄생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쓸 때는 편해. 그냥 내가 말하는 걸 똑같이 그냥 그대로 받아서 적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글을 쓰고 나서 읽는 사람이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어떤 단어인지. 그래서 우리가 한글 맞춤법, 그 다음에 한글 표기, 뭐 이런 거 띄어쓰기 이런 거 할 때 이런 거 항상 예시를 많이 했었을 거예요. 자, 꽃. 얘는 발음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였어. 응. 꽃 이렇게 되지. 그치? 근데 꽃이 이렇게 쓰면은 발음 어떻게 돼? 꽃이. 꽃이. 근데 우리 실제 발음은 이렇게 하는데 표기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쓰는 게 끊어적기야. 끊어적기는 이 단어의 원형을 살려서 적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읽는 사람이 봤을 때, 아, 꽃이라는 거는 꽃이라는 단어에 주격조사 이가 결합된 형태구나. 그러면 얘랑 그냥 여기에 조사가 붙은 거구나 라고 읽는 사람이 봤을 때 쉽게 알 수 있게 적는 거를 끊어적기라고 하고, 얘는 다른 말로 분철이라고 합니다. 분철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거는 혹시나 상식적인 퀴즈로 내용 문제를 하나 나올 수도 같이 적어줄게요. 이게 언제 정해졌냐? 1933년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정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인 표기법을 분철, 끊어적기로 다 통일하자라고 확정적으로 공식적으로 정했습니다.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끊어적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의 표기하는 방법이니까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요 분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띄어쓰기도 있고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않고 원형을 살려서, 그다음에 형태 소의 결합 관계를 살려서 적어주는 게 있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면 이어적기는 뭐냐? 그냥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곰돌이라고 했을 때 요 곰돌이라고 곰돌 플러스 이의 결합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적는 게 아니라 그냥 소리 나는 그대로 이어서 곰돌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왜 이어질 수 있어? 왜 리을이 여기로 넘어가지? 리을이 왜 이리로 넘어갈까? 여기 이응 어디였을까? 요거 우리 기말고사 범위였어요. 이응 왜 여기 이응이 지금 표기법에 있는데 왜 넘어갔지? 왜 넘어갈 수 있지? 이응 어디로 날아갔죠? 아니 이거 대답해줘야지. 자, 여기서 초성이 나오는 이응은 음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기말고사 끝나고 다 잊어버릴 거니, 다 기억을 상실해버릴 거니, 이렇게 우리가 넘겨서 쓸 수 있는 이유, 여기서 나오는 이응은 음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보실 때 곰, 이 이렇게 써도 우리 발음 똑같다고 했지? 그치? 이응이 있으나 없으나 요 모음 이만 소리 나는 거고 이응은 발음 안 나는 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어적기는 뭐냐? 이어적기는 뭐냐? 다른 말로 연철이라고 하고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됐냐? 훈민정음이 창작이었을 때 이 이어적기가 시작되었다. 왜? 백성들이 철저 공부 할 필요 없게 해주기 위해 더 빠른 속도로 글을 배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어적기라는 게 뭐냐?
이어적기라는 게 뭐냐? 앞에 받침을 뒤에 으로 옮겨 앞에 받침을 뒤에 초성으로 옮겨서 뒷글자에 초성으로 옮겨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 여기서 포인트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 이게 포인트라는 거. 자, 그러면 얘는 훈민정음 창제, 즉 한글이 창제됐을 때부터 이어적기를 우리는 하기로 했고 현대에서는 끊어적기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이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이 변하는 과정이 있었을 거잖아. 그치?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 다 모든 걸 이어서 말하는 시기에서 딱딱딱 얘는 주어, 얘는 목적어, 얘는 서술어, 얘는 얘랑 뭐 형용사랑 결합된 거, 얘는 명사랑 결합된 거, 얘는 뭐 격조사랑 결합된 거 이렇게 결합관계 딱딱딱 밝혀서 적어줄 때 요 사이에 과도기적인 그 부분을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요 거듭적기는 요 한글 창제 이후 그다음에 현대 요 중간에 과도기적인 시기에 일어났던 현상이다. 여기서 과도기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과도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가는 과정 속에서 과정의 길 속에서 일어난 현상 얘를 과도기적 현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적기는 그럼 뭐냐? 얘는 다른 말로 중철이라고 하고요. 중철이라고 하고 얘는 어떻게 적는 거냐면 보여줄게요. 이제 뒤에 가면 배울 건데 여기 있어. 요거 읽을 줄 아는 사람. 요렇게 적힌 거. 얘는 쓴이고 이 아래에 적힌 거 읽을 줄 아는 사람.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 얘는 현대어로 그냥 쓴는 이렇게 읽거든. 쓴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 쓴는이 무슨 말이야? 뭐여야 될 것 같아, 원래? 느낌 오지 않나요? 뭐여야 될 것 같아? 쓰는 무슨 뜻일 것 같아? 얘는 현대가 그냥 쓰는이야. 뭘 쓰다 할 때 그 쓰는. 근데 여기서 거듭적기가 뭐냐? 요 쓰에다가 원래는 요 는만 붙이면 되는데, 그치? 쓰에다가 는만 붙이면 되는데 여기다가 굳이 니은 하나를 더 적어준 거야. 즉 거듭적기라는 거는 안 써도 되는 자음을 굳이 하나씩 더 붙이는 거. 과도하게 하나 더 붙이는 거. 얘를 거듭적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쓰는 이렇게 했으면 될 텐데 여기에다가 니은 하나를 더 붙여서 적어준 거. 얘를 거듭적기라고 하고 얘는 과도기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특정 시기는 잠깐 반짝 이렇게 했다가 바로 중철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적기가 이어지다가 잠깐 반짝 이제 여기에서 넘어가는 시기에 반짝 거듭적기 현상이 나타났다가 중철로 넘어갔다. 요게 표기 변천사입니다. 눈. 이게 표기의 변천사다. 얘는 특별한 현상이기 때문에 시험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그냥 개념적인 부분으로만 알고 있으면 돼. 이어적기에서 끊어적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잠깐 거듭적기라는 게 뭐가 등장했다가 들어갔구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표기 다 했나요? 다 적었나요? 다음 정보 들어갑니다. 좋아요.
우리가 표기할 때 어떻게 이어졌냐, 어떻게 거듭적냐, 끊어졌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제 이 활동성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얘도 익숙할 거야. 우리가 이미 했던 얘기 때문에. 언제 했냐? 자, 우리가 음운 변동 현상 할 때 항상 내가 강조했던 게 음운 변동 현상, 교체 축약 탈락 뭐 이런 게 첨가가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고 했어. 그럼 뭐라 그랬지? 구개음악, 뭐 된소리 되기 이런 게 다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현상. 빨리 주거 했던 애들이 대답해. 빨리 대답해. 가장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현상, 음절의 끝소리 현상. 자, 음절의 끝소리는 몇 개였어? 음절의 끝소리. 빨리 우리 뭘로 배웠어? 그치? 가나다란 물방울로 외웠죠. 얘들아? 했죠 우리? 가나다란 물방울. 그거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가나다란 물방울 7개네, 얘는 8개네. 그치? 고기만 차이가 있는 거야. 이 활동선법은 뭐냐? 동성의 기역, 기은, 기긋, 기을, 이음, 기긋, 시옷, 이음. 요 8개의 받침만 사용한다. 얘는 현대의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아주 흡사해요. 아주 흡사해. 근데 뭐만 차이가? 현대에는 지금 가, 느, 사, 남, 물, 빵, 물 요렇게 7개만 했는데 중세 때는 시옷도 표기에 반영을 했다. 시옷도 표기에 반영을 했다. 근데 여기서 무조건 구분 잘 해야 되는 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그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표기에 관련된 규칙이 아니었어. 그치? 맞춤법 관련된 규칙이 아니었잖아. 음운 관련된 규칙이었죠. 음운이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발음하는 거를 음운이라고 하지. 그치? 그럼 우리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발음과 표기가 차이가 나지? 그러니까 음운 현상과 한글 맞춤법이랑 표기법을 구분해서 수업을 하죠. 근데 아까 중세국어는 뭐라고? 한글 창제 이후에는 뭘 했다고요? 연철, 군철, 중철 중에 뭘 했다고? 연철. 근데 그 연철의 핵심이 뭐라고? 소리 나는 대로 적기. 이때 중세국어 표기의 핵심은 무조건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야.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은 우리가 아까 이거 보통 했던 거지. 예를 들어 이 P라고 써도 발음은 기음으로 한다. 요거였단 말이야. 그치? 근데 중세국어는 이비라고 발음이 나. 그러면 이 나뭇잎에 이비여도 그냥 이비라고 쓰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근데 뭐 안에서 쓰는 거냐면 요 8개 자음 안에서 소리 나는 대로 그냥 그대로 쓴다. 요 구분 잘 해야 돼요. 그치? 자, 음절 다시. 음절 끝소리 현상은 우리가 실제로 발음만 7개 자음 내에서 한다. 그럼 표기는 그 7개 자음 외에도 다 표기할 수 있었지. 근데 중세국어는 뭐냐? 발음 나는 거 그대로 적을 건데 뭐 안에서 적자? 이 8개 안에서 적자. 그럼 이 8개 자음 내에서는 소리 나는 거 그냥 그대로 적어야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앞 이런 거 있어도 발음 어떻게 돼요? 현미구 음절 끝소리 조정하면 앞이 되지. 그러면 중세국어에서는 그냥 이대로 쓰는 거야. 이게 활동성법 표기 중에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세국어는 이게 그 국어 문법 하다 보면 국어 문법의 약간 특징인데 그 수학은 예를 들면 그게 되잖아.
되겠다. 대신 수원, 수투는 내가 끝장나게 해보겠다. 뭐 이런 게 되지. 아니면 도형 파트는 내가 아주 작사를 낸다. 도형은 그냥 내가 씹어 먹는다. 아니면 뭐 함수는 내가 그냥 죽여줄게. 근데 확률과 통계는 진짜 아닌 것 같다. 그럼 약간 그 영역이 좀 나뉘어져 있잖아. 합통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니고 무조건 잘한다고 해서 다른 과목 잘하는 거 아니잖아. 수학 내에서. 근데 국어는 왜 이래? 국어는 우리 문법을 지금 내가 계속 왜 기말고사 뗐던 거 기억나니 중간고사 뗐던 거 기억나니 계속 하는 이유가 그 전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다음을 나아가야 돼. 다음 스텝을 나아가야 돼. 지금 우리는 국어 4를 하고 있지만 중세 국어를 할 때 현대 국어에 대한 개념이 현대 국어 문법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면 중세 국어를 이해 못해. 우리 중세 국어의 출제 포인트는 현대 국어랑 중세 국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가 포인트야. 출제 포인트는 무조건 항상 비교해서. 근데 예를 들면 자 음운이 뭐예요? 했는데 몰라요. 자 모음조화가 뭐예요? 몰라요. 연구개음이 뭐지? 몰라요. 울림소리 뭐지? 몰라요. 이러면 중세 국어에서도 깜깜해질 거야. 그럼 만약 자기가 지금 현대 국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중세 국어 하면서 나도 최대한 현대 국어 다시 설명해가면서 할 거지만 여러분도 집에 가서 중세 국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 현대 문법도 다시 복습을 해줘야 돼. 현대 문법은 구분되는 파트가 아니야. 왜냐면 문법 할 때도 지금 교과서 사는 거는 시험에 나올 부분만 골라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끊겨서 배울 거야. 근데 원래 문법도 흐름이 있어. 맨 처음에 가장 작은 단위 의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구나 절, 그 다음에 문장, 그래도 그 다음에 뭐 높임표 이런 식으로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작은 단위서부터 가장 큰 범위로 이어지게 각각의 분류체계를 이해할 수 있게. 근데 지금 아마 너네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 하니까 그 머릿속에 뒤죽박죽 할 거야. 근데 우리가 수능을 생각하면 그리고 마음속에 엄매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가져줘. 엄매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 아직은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가져줘. 그게 있다면 꾸준히 요 맨 처음부터 1학년 중간고사 범위 때 문법부터 조금 복습을 해야 된다. 이게 전혀 안 되면 그 뒤에 가서 또 계속 여기가 안 돼서 여기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날 거야. 알겠죠? 얘는 잠깐의 나의 걱정 어린 잔소리였어. 그래서 요 종성의 가느다란 물방울 플러스 시옷을 소리나는 대로 표기에 반영하는 건 얘를 활종선법이라고 한다. 근데 얘가 이 팔종선법이 언제부터 없어지냐? 얘는 근대 국어 때부터 없어진다. 근대 국어부터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7종선법, 7종선법으로 돌아온다. 근데 이때 근대국어에서 사실상 7종선법 할 때 하늘, 파란, 물, 울이긴 하나 이때의 이음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음이 아니라 사실 이때는 이렇게 쓰는 옛 이음이었어요. 요게 이 자음, 지금은 사라진 자음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여기 다음에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요 8종선법 지금 표기 변천 해서 지금 뭐뭐 했나요? 자, 맨 처음에 한글 창제부터 현대까지 표기법, 이어적기, 거듭적기, 그 다음에 끊어적기로 이어지는 흐름을 하나 했고요. 그럼 두 번째 어떤 거? 8종선법 실제 우리가 발음할 때 자음에 뭐 어떤 거를 쓸 수 있는지 몇 개를 쓸 수 있는지
라는 그 활용문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 중세국어의 표기 편찬은 끝난 거예요. 쉽지? 별거 아니지? 박수를 쳐. 별거 아니지?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가볼게요. 내가 의문까지 하고 쉬는 시간 조금 줄게. 자, 그 다음 의문의 변천으로 가봅시다. 의문은 어떤 게 달라져요? 자, 의문의 변천은 우리가 좀 사라진 애들이 있어. 이게 우리가 고전시가 고전 문학을 할 때 우리가 아주 흔히 말하는 그 약간 킹을 넘어서 약간 개킹밖에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거든. 자, 이거를 차례대로 해봅시다. 예쁘게 적어줄게. 이게 무슨 상형 문자인가 싶을 거야. 요 네 개는 현재는 지금 사라진 중세국어 때 사용됐던 자음들입니다. 얘는 지금 현재 사라진 자음들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입을 열고 소리 내서 발음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맨 처음 여기다 표현해줄게. 맨 처음 저 요상하게 생기는 비읍에 조그마한 미니미 이음 붙어있는 형태, 얘는 순경은 비읍이라고 합니다. 순경은 비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순음은 우리가 익숙할 거야. 순음. 우리 자음 체계표 할 때 순음. 이거 무슨 소리였어요? 왜 말하나요? 순. 한자 뭐였어? 입술 순자, 입술 순자. 순음이 무슨 뜻이냐? 입술 소리. 요 비읍이 입술 소리예요. 그래서 자, 순경음이 뭐냐? 순음에다가 한자 경을 갖다 붙인 건데 이 경이 무슨 뜻이냐? 가벼울 경이야. 가벼울 경. 그래서 입술 소리는 입술 소리인데 가벼운 입술 소리다 해서 순경은 비읍이라고 합니다. 얘는 오늘날 영어로 치면 영어 발음 V랑 유사한 예가 됩니다. 중세국어 할 때 우리가 너무 특히 얘네들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영어, 여기는 지금 영어 국가군이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영어 하잖아. 영어를 할 때 한국에는 없는 발음들이 있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이거 뭐라고 읽어요? 한국 굴려서 읽어. 영어 발음을 살려서. 빨리 그냥 한 명씩 지목할까? 빨리 우리 좀 빨리 잡게. 나도 소리 얘기할게. 하나, 둘, 셋. fact. 이거 여기서의 이 F 발음은 우리나라에서 없지. 아니면 또 뭐였지? 난 영어 못해서 스펠링 틀릴 수도 있어. 그럼 혹시 틀리면 또 바로 지적을 해줘. 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쌤이 나는 제일 좋아하는 영단어요. 자, 이거 뭐라고 발음하나요? 자, 빨리 불려보세요. 한번 빨리 시작. 이거 할 때 그 영어 발음 할 때 맨 처음에 초등학생 때 우리 파닉스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왜 이거 하라고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나도 물론 이따 원장님 한번 해달라고 하자. 어떻게 되냐면 베케이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굴려서
근데 얘를 한글로 쓰면 어떻게 돼? 얘 한글로 쓰면 어떻게 돼? 팩트. 얘 한글로 쓰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미국에 가서 팩트, 베케이션 이렇게 우리가 진짜 한글 그대로 발음을 하면 이 영어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나? 물론 좀 그 듣는기가 좋고 센스가 있고 맥락을 잘 읽는 사람들은 해석할 수도 있겠지. 근데 정말 전혀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팩트 이러면은 그 영어권 학생들은 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얘라고 생각을 하겠죠. 왜냐?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발음이 있고 우리나라의 발음 차이가 있고 영어권 학생들의 발음 차이가 있으니까 이거 그거 알아? 맥도날드 일본인들이 맥도날드 발음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응. 그렇게 한단 말이야. 왜냐면 걔네는 그 우리처럼 이런 캔 이런 발음을 못해. 걔네 그 발음 체계상 히라가나 가타가나 구조상 그 센 발음이 안 돼. 그리고 자음을 끝에 종성에 못 붙여. 그래서 마르도나르도 이렇게 하거든. 걔네 팩트 이것도 걔는 어떻게 하냐? 팩도 막 이렇게 하거든. 팍도 왜냐? 팩 발음이 안 돼. 우리는 조금 그나마 비슷하게 피 발음을 하지만 얘는 안 돼서 전부 다 H 발음을 해요. 그래서 왜 그 흔히 유튜브 보면 알고리즘에 그런 거 나오죠. 일본인들의 막 신기한 영어 발음법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랜파더 이런 거 하면 그랜드파자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게 각 국의 나라마다 발음 차이가 발음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근데 그것처럼 너무 웃는 거 아니야? 그것처럼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 우리 항상 역사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이렇게 하잖아.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단 말이지. 나라 지형도 엄청 많이 바뀌었고 나라 형태도. 그래서 옛날 중세국어 시절과 지금과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영어 배울 때처럼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면 돼. 뭐야 저거 왜 해야 돼?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고 그냥 좀 글쿤 항상 내가 얘기하는데 글쿤의 마인드를 가지세요. 아닌데요?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따지고 싶어지니까 글쿤 하고 좀 수용하는 태도를. 자, 그럼 이제 마저 가볼게요. 그래서 이 숨겨놓은 비읍은 영어 발음으로 하면 이제 V랑 거의 유사한 발음이 나는데 그래서 얘를 실제로 표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 내가 써줄 테니까 어떻게 발음하는지 너네가 해봐. 얘 발음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현대어로 하면 지금 어떻게 말해? 가고. 근데 중세국어 때는 어떻게 발음을 했을 거라 추정하냐? 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한다고. 의 소리랑 유사하다고 했으니까 알겠지? 얘는 뭐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고전에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속으로 따라가면서 뭐 이렇게 해줘야 돼. 알겠지? 빨리 따라하세요. 빨리 소리 내서 연습하세요. 빨리. 자, 시작. 자꾸 대답을 안 하면 한 명씩 세워서 연습을 시키겠어. 빨리. 자, 3번. 시작. 빨리 가. V 말하시면서 빨리. 마보. 빨리 3번. 아이. V 발음을 살려야 된다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는 숨겨놓은 비읍입니다. 근데 요거 나왔을 때 보통 뭘로 바꿔서 그냥 생각하면 되냐? 정도로. 지금 현대어로 해석할 때는 요 이음의 존재를 그냥 없는 애라고 생각해도 되고, 해석할 때 그냥 오나 정도로 그냥 해석하고 넘어가도 된다.
됐나요? 그래서 표기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얘는 더 이상 쓰이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방언에만 조금 흔적만 남아있는데 여기서 혹시 경상도 출신 있나요? 경상도 출신? 아니면 부모님이 경상도가? 없나요? 경상도에서 얘를 사투리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아? 얘 아이고 듣다 이렇게 하고 얘는 아이고 더버라 더버 이렇게 하거든. 이게 이 순경한 비읍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흔히 우스갯소리를 할 때 경상도 지금 우리 현대 국어에는 성조도 거의 사라졌고 요 순경한 비음 같은 요런 반치음, 순경한 비음, 여린 히읗, 그다음에 예디음 이런 게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경상도 방언에는 이 흔적들이 거의 다 남아있어. 그래서 경상도인들이 그 경상도 사투리를 살려서 영어 발음을 하면 오히려 영어권 회사들이 더 잘 알아듣는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사투리에 이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흔적이 남아있고 예시를 두 개 더 적어줄 테니까 이거 같이 적어주세요. 하고 우리 그 실제 기출에서 많이 나오는 거 뭐냐면 자, 요거 많이 나옵니다. 얘는 뭘까 그러면 얘 발음을 너 뭐 이렇게 할 텐데 실제 현대어로 풀었을 때는 무슨 뜻일까? 이제 그거까지 추측 같이 해야죠. 얘는 더워가 되고 자 그러면 얘는 더워래. 그럼 얘는 실제 발음은 국어가 될 텐데 그게 무슨 뜻일까? 현대어로 풀이했을 때 빨리 해주세요. 얘는 더워가 됐고 그럼 얘는 국어 이렇게 됩니다. 다시 중세국어는 그냥 소리 나는 발음 그대로 적는다고 했어. 근데 그게 뜻 그대로라는 건 아니지? 우리 현대어로 봤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지 그게 뜻이라는 건 아니지? 그쵸? 여기서 만약에 헷갈릴 때 비읍 썼다고 해서 더워 국어 그럼 구비구비 할 때 국어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야. 얘가 중세국어 때는 이렇게 발음을 해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 의미는 어떤 단어였을지까지 같이 추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까지 다 필기했을까요? 필기 다 했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요 기운이 세모처럼 생긴 애는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반치음이라고 합니다. 얘는 영어로 따지면 Z랑 비슷한 아주 유사한 발음 소리가 납니다. 반치음은 요 Z와 유사한 발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얘네들이 사라졌고 얘를 보통 현대어로 풀이할 때 뭘로 바꿔서 생각하면 되냐? 아까 순경한 비음은 내가 뭘로 해석하라고 했어? 그게 뭔데? 소리 내서 얘기해줘야지. 우아 얘로 바꿔서 둘 중 하나 바꿔서 해석해보라고 했지. 현대어로 해석을 해볼 때. 근데 얘는 뭘로 해석이 되냐면 시옷으로 바꿔서 해석하거나 아니면 시옷을 넣어봤는데 발음이 애매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없는 애로 치고 발음 안 해도 됩니다. 해석을 할 때. 자, 얘에 대한 예시는 이렇게 씁니다.
여기 시험 넣어보세요. 한숨. 자, 그럼 얘는 그대로 쓸 거고 실제 발음은 중세국어 때 생각하면 뭐이 정도로 발음 맞겠지만 현대어 풀이 있을 때 얘는 시험 넣어봤듯이 되나 안 돼? 안 되죠. 이상하죠. 시옷이 이상해? 그럼 그냥 빼버려. 빼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왜냐? 우리 지금 현대어에서 이음은 초성이 없는 이음은 음가가 없는, 그치?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애니까. 요 시옷이 요게 없고 우리가 그냥 음만 있어도 똑같이 얘랑 동일하게 발음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옷이 어색할 때 빼고 그냥 없는 걸로 생각하고 발음해보면 돼. 현대어를 뭘까 추측할 때. 자, 그럼 얘 해보세요. 얘는 지가 그냥 그대로 쓸 때고 얘는 시험 넣어봐. 지서 이상한 거겠죠? 그럼 빼보세요. 얘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집을 짓다, 밥을 짓다 요럴 때 요 짓다의 활용형이에요. 활용형. 자, 어떻게 쓰냐? 얘 짓다 활용하면 지어, 지은이, 지어서 이렇게 쓰거든? 그치? 우리 현대어에서 지금 활용할 때 그쵸? 요 활용할 때 이렇게 쓰거든. 근데 예시로 씻다 얘 활용해볼래? 우리 지금 현대어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해? 자, 씻어 이렇게 써. 아니면 씻어 이렇게 써. 위야 아래. 몸을 씻다 할 때 얘를 활용해서 쓰면 너 빨리 좀 씻어 할 때 맞는 표기법 얘예요? 밑에 거지. 자, 그러면 지은이 끝까지 활용해보세요. 시스니야, 시은이야. 밑에 거지. 그럼 지어서도 얘는 씻어서지. 그럼 뭔가 이상하지 않아? 똑같은 조합인데, 그치? 지금 차이 나는 거 위에 얘 자음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활용하면 얘는 여기 아래서는 시옷이 살아있고 여기 집다에 활용할 때는 시옷이 탈락했잖아. 왜 탈락하는 걸까? 그거는 요 집다의 원형이 중세국어 때 얘는 여기서 요 집다가 요 반치음에 흔적이 남은 애라서 그래요. 요 집다가 요 반치음에 흔적이 남은 애라서. 그래서 원래는 얘를 활용할 때 실제로 어떻게 쓸 거냐면 지어, 지은이, 서 요렇게 썼을 겁니다. 그래서 씻다는 그냥 씻다 썼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활용할 때 요 반치음의 흔적이 남아서 시옷이 탈락하고 얘는 그대로 남겨준다. 됐나요? 지금 순경은 비음했고 반치음 했어요. 잘 생각해야 돼. 얘를 실제로 우리가 중세국어를 읽을 때 어떻게 발음하냐면 아까 순경은 비음은 V로 발음했고 얘는 Z로 발음했어요. 근데 실제 현대어로 우리가 얘를 해석하려고 할 때 순경은 비음은 우나 아로 해야 되고 얘는 시옷으로 바꾸거나 그냥 없는 존재로 셈쳐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구분을 하세요. 발음할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실제 현대어로 풀이하려고 할 때는 뭘로 바꿔야 하는지. 그래서 얘도 이렇게 우리 단어 중에 흔적만 남아있고 실제 완전 소멸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국어 발음할 때 이 느 발음을 살려서 발음하는 게 없죠. 영어를 할 때만 배우지. 그렇지? 근데 사실은 원래 우리 중세국어 때 조상님들은 영어를 했으면 우리보다 사실 더 잘했을 거예요. 그 V 발음, 이 발음과 F 발음도 하셨고 이 발음도 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거의 사라져서 하지 않지만. 자, 여기다 적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가봅시다. 요거 4개 하면 쉬는 시간 줄게요. 조금만 힘을 내요. 자, 얘네 2개는 묶어서 같이 할게. 하나는 자, 얘는 이음이라고 하고요. 얘님이라고 하고 얘는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얘는 이음이라고 하고 얘는 여린 히읗이라고 합니다. 얘네 둘 다 똑같이 현대어는 사라졌고 더 이상 발음하지 않아요. 근데 자, 옛니음이라는 게 뭐냐?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현대어에서 사용하는 이음은 우리 현대 국어에서 사용하는 이음은 2가지 역할이 있단 말이야. 기능이.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얘는 중성에서 소리 나는 이음. 얘는 발음 나는 이음. 우리 중성은 뭔지 알죠? 단어, 예를 들면 땅 이렇게 있을 때 가장 맨 마지막에 오는 받침으로 쓰는 거 얘 종성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음이 지금 첫 번째 역할이 뭐냐면 종성에서 소리가 나는 이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소리에서 소리가 안 나는 이음. 이렇게 지금 현대국어에서는 2가지 기능이 있어. 근데 이 기능을 자음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둘 다 이음이 하죠. 근데 똑같이 생긴 애로 그냥 기능적으로 구분을 하지.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쓰면서도 그 기능에 대해서 크게 이게 문법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의식을 못해, 그렇지? 근데 자, 옛니음은 뭐냐? 이 2가지 기능 중에 초성에서 소리 나는 얘를 옛날에는 옛니음을 썼다. 얘는 옛니음을 썼다. 사실 종성에서 소리 날 때도 초창기에 얘를 똑같이 이렇게 쓰긴 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얘는 요 옛니음에서 그냥 이음으로 바뀌고 이 초성에서 소리 나는 얘는 아예 그냥 소멸을 해버렸어요. 됐나요? 원래 둘 다 이음이라는 거는 나중에 생겼고 원래 이 이음이 그냥 다 얘였어. 그래서 얘는 이음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똑같이 이 2가지 역할을 했었는데 이 초성에서 소리 안 나는 이음을 그냥 요 기능이 사실상 거의 사라졌어. 우리 문법적으로 설명할 때만 초성에는 음가가 없기 때문에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라고 우리 문법적으로 설명을 할 뿐 현대어로 하자고 구분하면서 쓰지 않죠? 발음을 그냥 똑같이 하잖아. 그렇지? 근데 연이음은 여기 사라졌다. 자, 그 다음에 여린 히읗은 쉬워요. 여린 히읗은 거의 똑같아. 얘는 여기 아래다 적을게. 요 4가지 사라진 자음 중에 가장 먼저 소멸한 게 특징이고 그거 외에는 문제 별로 출제되지 않고 별로 설명할 것도 없어. 왜냐? 너무 빨리 사라져서 이 여린 히읗이 실제 우리가 쓰는 히읗보다 여리게 발음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데 실제로 어떤 발음과 유사하게 발음해왔을지 그거를 연구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 너무 빨리 사라져서. 그래서 그냥 가장 이 4 자음 중에 가장 먼저 사라진 자음이고 가장 먼저 소멸한 자음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어 히읗보다 여리게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구분하는 거 했고, 그치? 자, 그래서 중세 국어는 게 뭐라고? 중세 국어 어디부터 어디까지? 빨리 중세 국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글 전적도 인증을 그 후기 중세 국어고 고려 때부터 임진왜란 전까지를 묶어서 전체 중세 국어라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중세 국어 중에서도 후기 중세 국어에 집중해서 한글 창제 이후에 집중해서 수업을 했다고요. 자, 그 다음에 표기에 변천했어. 자, 뭐 했나요? 순서대로 불러보세요. 세 개. 이어적기, 거듭적기, 또 끊어적기 이렇게 세 개 했죠. 그래서 끊어적기는 우리 현대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서 적는 거. 읽는 사람 구분할 수 있도록. 근데 이어적기는 그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적는 거. 왜? 글을 빨리 익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표기법 했고. 자, 그다음에 또 뭐 했나요? 우리 팔종성법 했어, 그치? 팔종성법은 현대 음절 끝소리 규칙에 뭐가 추가된 거라고? 시옷이 추가된 거. 근데 여기서 구분해야 될 거, 음절 끝소리 규칙은 그냥 소리 나는 자음의 수였는데 팔종성법은 소리 나는 자음의 수 플러스 표기에도 반영하는 애가. 왜? 그때 그 시절에는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니까. 그쵸? 요게 언제부터 7종성법으로 바뀌었다고? 근데 그때부터. 자, 그 다음에 의문의 변천하면서 우리 지금 사라진 4개의 자음들 했어요. 순경은 비읍, 반치음, 예비음, 그다음에 열이비음. 그 중에서 내가 핵심적으로 다룬 건 순경은 비읍이랑 반치음이었어. 그치? 얘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 다음에 현대어로 풀이를 할 때 뭘로 바꿔야 하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흔적이 남아있는지까지 둘 다 했어요. 됐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10분 하고 이 뒤에 어두장으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얘들아 빡세? 괜찮지?